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 작업실이 세팅이 돼서 이제 밤샘 야작이라고 그러죠. 야작. 20, 30대 때는 야작 정말 자주 했는데요. 오랜만에 야작을 하고 있고요. 물감이 마르는 시간 동안은 늘 다른 일 하는 게 이제 뭔가 제 습관인데,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하죠. 어제는 니체 칸트 강의를 12시 이전에는 니체 칸트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고, 지금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쪽에 새로운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계속해서 그 청중들한테 나오는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대단한 그 교수님들이 나와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나올 때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은 미래가 펼쳐지는 걸 볼 때 항상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는 식으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좋아지게 되면은 짧은 시간을 두고서 갈등들이 생겼을 때 그 갈등들이 커지기 전에 그 갈등이 해소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A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B 기술이나 C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빨리 그것을 커버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커지지 않고 사회적인 기술적인 갈등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시나리오상에. 그래서 서로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SF 영화를 보면은 몇몇 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영화 시나리오가 쓰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적인 상상력으로 미래를 상상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 분야의 기술이 발달할 것이라는 것을, 물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영화 감독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 분야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그런 어떤 심리학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뇌과학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플로우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핸들을 꺾으려고 보니까 이쪽에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핸들을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을 자율주행차가 했을 때 그냥 직진해서 그 한 사람을 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핸들을 꺾어서 오른쪽에 걸어가고 있는 세 사람을 치어야 되느냐, 그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갔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꺾으니까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생명은 존귀한 거기 때문에 세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를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그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분산시키겠죠. 그 자율주행차 반드시 보험을 들지 않고 어떻게 길거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차의 위기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하고 여성을 보호해라. 이런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칠 수밖에 없다면
나 같으면 이왕이면 어차피 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왕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기부금을 낸 사람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치워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중국에서 천망이라는 게 지금 실험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연구해 팍 하면은 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그래 무섭죠. 제가 최근에 지니어스라는 그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책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봤는데 독일의 그 하이젠베르크라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로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 히틀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E는 MC 제곱 그 공식은 쉽지만 그것을 무기화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대답하면서 핵무기 만드는 걸 회피합니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예요. 책에서 본 내용은 아니고. 왜 회피를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드라마상에서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스파이가 하이젠베르크를 죽이려고 권총을 들고 하이젠베르크를 만나요. 그래서 떠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확정성 원리를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그 당신의 우중을 알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걸 만들어주면 분명히 이거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일 텐데 또는 수십만 명을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두 사람이 과학자 간의 대화였죠. 그러니까 스파이도 과학자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만나주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보는 거죠. 나는 나라에 충성하는 걸 선택하겠다.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 미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몰래 결정적으로 핵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공식을 풀어줍니다. 방정식을. 그러고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 소식을 하이젠베르크가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자기 제자뻘 되는 동료 과학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기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히틀러 아래에서 핵무기 만드는 거를 안 했던 거죠. 그런 이게 드라마적인 상상인지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가 됐겠죠. 아무튼 이 얘기 왜 나왔지? 아무튼 그 자율주행차 그 상황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의 명령보다는 생명 존중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를 괜히 그냥 계속 어렵다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무기만 어렵다, 무기만 어렵다. 사실 쉬웠대요. 쉬웠는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인간의 윤리적 선택이라는 게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이젠베르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이 조금만 달랐어도 어떤 세계적인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죠. 어쨌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율주행차 또는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릴 때 굉장히 다양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중국의 천막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인공지능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직업이 뭔지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기부금을 얼마 냈는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이웃들한테 어떻게 하는지까지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닐 때는 그런 기술까지 발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SF 영화가 시나리오가 특정 기술만 발달한 것처럼 하고 나머지 기술은 덜 발달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쓴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우리를 태우고
서울 시내를 활보할 때는 그 자율주행차에 장착될 인공지능 또는 클라우드에 의해서 제공되는 인공지능의 수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왜냐면은 클라우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또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 그 옆에는 가로등이 없나요? 도로에 센서가 없나요? 그런 상황 안 일어나게 만들죠. 거의 몇 초 전에 또는 0. 몇 초 전에 그걸 알고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노선을 바꾸죠. 경로를 바꾼다거나. 그 정도로 발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센서링 기술 같은 게 동시에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런 질문들이 나가는 거고, 또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대답 자체를 또 지금 기술 수준에서 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그림은 계속해서 이제 그림 기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별에서 꽃까지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내일 누군가를 줘야 되는 그림이에요. 미리 제가 선물을 받고 거의 한 5달 만에 지금 그려주는 건데, 인공지능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독일의 굉장한 화가 게르하르트 리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그림은 나보다 영리하다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과 손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실제로 그림이라는 것은 다작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기 몸과 손을 막 쓰다 보면은 몸과 손이 영리해져요. 그래서 그림이 잘 나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다작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앞으로 다작을 할 건데요. 근데 그 세미나에 이런 어떤 질문이 나갑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자율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가? 그럼 자율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서 이제 대답들이 나오는 것이 뭐 embodied mind 이런 체화된 인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자율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두뇌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온몸의 세포하고 연동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그림은 나보다 영리하다라고 얘기했던 게르하르트 리터의 그것의 이제 인지과학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 하나도 우리 인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의사결정에.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결정이 상당히 내 두뇌에서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지능을 갖는다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일종의 어떤 영혼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인지의 영혼성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에 접근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궁극적인 자유의지의 기원, 자유의지의 기원은 저는 평행우주라고 보거든요. 다중우주라고 보는데, 어떤 다차원적인 무수한 카오스적인 펼쳐진 어떤 장면들 또는 어떤 사건들이
무작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극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우주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런 하나의 사건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우리 두뇌는 발달되어 있고 이런 주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양자적인 현상,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양자적인 현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인식하도록 두뇌가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화학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 로봇을 영혼을 가졌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회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인간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죠. 그래야지 뭐가 되죠? 로열티가 생기거든요. 즉, 어느 회사의 로봇이 인간적이고 나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화에 굉장히 유리하죠. 인간의 감정을 알수록. 그리고 구매 욕구라는 것은 역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튜링 테스트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의지를 가졌다라고 판단되는 그 경계가 그 발달 단계가 양자 컴퓨팅이 굳이 인공지능의 클라우드나 두뇌에 들어가지 않아도 달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인지가 그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밀한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감이 마르는 동안 이걸 찍고 또 이제 좀 더 그려야 되거든요. 물감이 마르는 동안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4월 전쟁서를 2번 정도 제 강의에서 언급을 했어요. 북폭을 얘기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펜스 부통령 한 줄 뒤 약간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봤죠. 그래서 미국 부통령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에서 공포를 느꼈거든요. 정말 우리 북한 정권이 위험하구나라는 그런 어떤 공포를 느꼈어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 북미 대화할 수 있다. 핵폭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떻게 나가죠? 4월 달에 하자. 북미 대화 4월 달에 하자. 아니, 4월 말에 지금 우리 남북 정상회담 잡아놓고 있는데 4월 달에 만나자? 이게 굉장히 뭔가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 안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요, 김정일 때부터 있었던 위험인데 뭐냐면은 북한 쿠데타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이게 암살이냐 자연사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처음에 밝혀지기 전에. 그 정도로 그때도 이미 북한 내부에 김정일 반대 세력이 있었고요. 자, 지금 김정일에서 김정은 3대로 넘어왔어요. 북한의 반대 세력이 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언론에서 보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북한에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예술가잖아요. 무슨 미래학자이긴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미래학은 좀 중간에 연결고리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건너뛰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거를 묵시적인
발언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언적인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언과 예측을 섞어서 쓰는 미래학자예요. 그런데 보통 예측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학자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언가 또는 사이비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예언과 예측을 적절하게 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자란 표현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술가예요.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울전쟁서를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저의 예언 연구의 오랜 예언 연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감유록이라든가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최근에 뭐 추베도라든가 송하비겔이라든가 아마 한글로 출판된 국내 예언서의 뭐 7, 80% 내지는 8, 90%를 제가 다 봤을 겁니다. 제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뇌과학도 취미생활이었고요. 미래학 공부하는 것도 취미생활이고요. 예언 연구하는 것도 제 취미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어원 연구하는 것도 제 취미생활이고 제가 예언 연구를 어느 정도 했냐면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연구를 하면서 불어사전까지 뒤져가면서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봤거든요. 국내에 출판된 노스트라다무스 이름이 들어간 거의 모든 책을 10년간 다 봤어요. 뭐 제가 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내 출판된 뇌과학이 들어간 뭐 인지자가 들어간 책을 다 사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그러니까 1989년부터 1999년 종말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0년 전부터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쭉 사서 보기 시작했는데 한 10년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보다가 기가 막힌 예언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그게 제가 지금 발음을 거의 까먹어 버렸어요.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섹틸라 27. 야, 27. 이 27번,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그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27번이라는 것도 참 재밌네요. 왜냐하면 27이라는 게 이제 동양사상에서는 불화를 의미하거든요. 그걸 뭐 상수 철학이라고 하는데 음양오행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7번 노스트라다무스 27번의 예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걸 제가 거의 몇 년도지? 2001년, 2002년이니까 16년 전에 발견했던 예언입니다. 10%는 다 읽기가 어렵고요. 근데 정말 난 너무 놀랐어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이 예언을 다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늘로부터 서방의 한쪽에 불길이 닥치리라. 하늘로부터 불길이 닥치리라.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까지 퍼질지니 그 불길이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남부가 여기서 중동지방을 의미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서. 해 뜨는 나라는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두 곳을 의미하죠.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은 식물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리. 즉 기근, 굉장히 굶어 죽는 상황이 어디에가 있다? 그 해 뜨는 나라에가 있는 거예요. 굶어 죽는 상황이. 자, 지금 일본과 한국 중에서 굶어 죽는 상황이 어디에가 있죠? 죽어가는 이들은 식물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리. 다음 문구가 세 번째로 마르스에게 무기가 주어지리라.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거죠. 마르스가 원래 군신이고 화성이라는 말입니다.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비유도 쓰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야,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문구 때문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성류석이 불붙는 것을 보게 되리니 성류석 시대의 마지막에는 기근이 닥치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도대체 성유석이 무엇이냐고요, 성유석이. 제가 이거 칼럼으로 썼거든요. 칼럼에 이 예언을 넣었어요, 이번에. 며칠 후에 이제 이게 네이버에 올라갈 칼럼입니다. 칼럼에. 그 칼럼의 소도에 제가, 아주 정말 십몇 년 전에, 거의 15년 전에 공부했던 정책학에서 로스웰하고 드로워 정책학자를 언급하면서 칼럼을 썼는데, 합리적 그 정책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드로워일 겁니다. 초합리성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에 초합리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맥나마라의 오리를 언급을 했죠. 미국이 베트남전을 할 때 어떤 오류를 저질렀냐는 것이죠. 호치민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몰랐잖아요. 어떻게 싸울지 몰랐잖아요. 지하에 벙커를 파고 30년 동안 싸우자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호치민. 미국 그래 들어와 봐. 우린 지하에 숨어서 니네들을 30년 동안 야금야금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전략을 짰다는 거죠. 전면전 할 줄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갔을까요? 과연 미국이? 막 그런 방식만 생각을 했겠죠. 왜 그동안 그런 식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갔더니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땅속에. 그때 막 화염 방사기 쏘고 막 안에 구멍이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지금 북한 상황도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서 성유석이 뭘 의미하냐면요, 공산국가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예언에서 제가 불어 까먹었는데 에스카보글레? 이거 불어 사전 찾아봐야 되는데 붉은 연꽃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중에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피는 꽃인데 이게요, 어떤 무늬랑 비슷하냐면 현재 북한의 국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미래 예언 중에서요, 가장 자세하게 예언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꿈에서 보는 거하고 환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일몽처럼 보는 거하고 잠자다가 꿈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 상황의 이미지를 그대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연구가들, 그 영화에서 보면 노스트라다무스는 백일몽에 빠진 예언가였어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화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핵무기 폭발에 대한 예언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10년 이상 노스트라다무스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거대한 나무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버섯구름 아시죠? 누구 그림이었더라? 르네 마그리트 그림이었나? 날리 그림이었나? 보면은 거대한 나무를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뒷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의 뒷모습인데 언뜻 보면 나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지구를 정복해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핵무기를 모르는 노스트라다무스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세의 그 관점으로 갑자기 환영이 딱 보였는데 버섯구름이 딱 보인 거야. Big tree라고 표현합니다. Big tree, 거대한 나무. 거대한 나무하고 전쟁을 연결시켜요. 왜? 그 이미지만 봐고 해석은 못하는 거죠. 근데 빨간 별을 본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표현하냐? 빨간 별이 불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국가가 불탄다, 이걸 보게 된 거죠.
빨간 그 깃발이 불탄다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북한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유석 시대의 마지막에는 기근이 닥치리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북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요, 그냥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 운행을 못한다에만 영향을 줄까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거의 10몇 년 전에 해석한 예언인데 2018년에 보니까 더 맞아떨어지는 이 느낌. 성유석이 불붙고 성유석 시대 마지막에 기근이 닥친다. 즉 지금 트럼프가 우리 4월에 하자 5월에 하자라고 김정은한테 더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이거 왜 그러죠? 제가 이걸요, 김정일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어요. 시나리오를 한번 공부한 바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예측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북한이 하기 힘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무기 포기하고요, 미국과의 화해예요. 여러분 가끔 북한 그 장면들 보세요. 미 제국주의 타도 이 같은 하늘 아래 그 악마 같은 미 제국주의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식의 표어들, 그 정도의 강력한 표어들이 막 평양에 막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언제부터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우리는 군사 강국이 돼야 되고 핵무기의 그 완성은 우리의 과업이다 이런 거 언제부터 그랬죠? 김일성 때부터 했죠. 몇십 년간이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북한을 사이비 집단이라고 봤을 때요, 이거는 교리예요. 교리. 거의 교리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핵무기하고 미 제국주의 타도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대 교주가 있고 2대 교주가 있고 3대 교주가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3대 교주가 1대 2대 교주의 교리를 바꾸려고 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하고 화해하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1대 2대 교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돌아버리는 사람이 안 나올까요? 내가 너 교주의 후손이라서 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는 사람들이 안 나올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민주주의도요, 뭐 정치보복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민주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역사가 이렇게 뭐랄까 왕중으로 간다거나 제국으로 간다거나 파시즘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요, 반드시 밀란과 반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가 왜 그나마 가장 좋은 제도냐? 자기도 투표했고 저 사람도 투표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나보다 내가 저 사람의 그 하나의 투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동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 결정이 됐을 때 그것에 그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것에 거부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종교 집단화되고 왕국화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마지막에 문제점 뭐죠? 지도자가 급격하게 노선을 바꿨을 때
반란의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인지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인지상정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지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전쟁 위기설을 퍼뜨린 것에 대한 변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제 며칠 후에도 강원도 인제에 강의를 가요. 며칠 후에도. 그리고 4월 달에도 서울에 강의를 갑니다. 전쟁이 나길 원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안 간다. 그럼 저는 한 500만 원 손해 볼 텐데. 그럼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하죠? 지금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게 그림을 계속 밀려가면서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강의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소극적인 어떤 조치는 취할 거예요. 뭐냐면은 4월 달에는 대중교통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육로로 걸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올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동차를 가져가게 되면 자동차를 못 가지고 올 게 뻔하니까. 진짜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런 어떤 저만의 최소한의 소극적인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어제 사실 제가 이거 찍기 전에 2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길어지네요.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사이판으로 20일에서 40일간 여행 간다는 그분이 이제 제 칼럼하고 법륜스님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여행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증문즉설 때 전쟁 위기를 물어봤답니다. 법륜스님. 그러니까는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갔다 와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니 전쟁이 안 나면 더 즐겁게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갔다가 한국 돌아올 때 더 즐겁게 갔다 오는 거죠. 물론 그 여행을 가는 목적에는 그 4월 전쟁설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그렇게 토요일 날 말씀드렸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전화 상담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좀 조심하게 됐어요. 그때 한번 자기 목소리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사람 목소리 지우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집사람이 그 사람 목소리만 지우고 제 목소리만 나가게 하려고요. 한 5군데를 몇 초씩 덜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덜어낸 다음에 다 합치고 막 그랬어요. 그 한번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리뷰로, 그러니까 전화 상담 리뷰로 찍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그냥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담한 것을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하고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감은 거의 다 말라가니까. 리뷰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자기주도성,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의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평생을 지배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 것 같은데, 물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건 100%예요. 3살부터 10살 사이에 도파민, 회로가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호기심과 동기부여가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학원을 보낸다거나 하지 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학원을 보내는 엄마였던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메일 상담을 했던가 이제 지금 그림 그려야 되니까 이메일 이렇게 카톡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전화 상담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충고한 대로 다 했대요. 너 뭐가 좋으냐 했더니 애가 2가지를 선택하더래요. 피아노하고 요리학원만 선택하더래요. 영어, 수학이니 뭐니 다 안 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다니더니 피아노보다 요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된 거예요. 한 군데만 영어학원 안 다니니까, 요리학원만 다니니까, 피아노 가끔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요리한 거를 학교 애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도파민 회로를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강해야지 난관이 와도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한 동기부여가 유치원, 그러니까 3살부터 10살 사이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형성이 되지만 그때 가장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얘가요, 거의 뭐 요리 학원을 가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엄마 아빠를 이제 주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에도 좀 적극적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충고했던 게 뭐였냐면은, 용돈이 그냥 주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집안일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세뱃돈을 적립해주는 통장이 있대요. 이건 제가 오래전에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세뱃돈을 계속 적립해라,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는 1990년 후반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이네요. 20년 동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주로 틀어놨던 방송이 EBS였는데, 매일 아침 11시에 EBS 뭐 부모교육인가 부모의 시간인가를 했어요. 제가 그걸 또 10몇 년을 들었네요. EBS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어떤 부모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서당계 3년 아시죠? 저는 보통 한 10년 이상씩 하니까 뭘 해도 대충 그게 이제 쌓여왔죠.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쭉 올라가다 보면 집안일에 참여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돈을 번다거나 성취를 느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혜택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끔 하고, 그 과정이 갈수록 난이도를 올려서 점점점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만족지원 능력도 강해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도 강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일을 도울 때 돈을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상담이 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 이제 제가 강의했던 거 뭐냐면은,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가기. 그러니까 엄마의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얘가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 가는 걸 자기가 완벽하게 다 해결하기가 그 용돈을 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리시켜라.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공동체에 기여를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보상으로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돈이 주어지는 것은 장학금이나 투자로 봐야 되겠죠. 장학금이나 투자하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기쁘기 때문에 너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너무 기뻐서 내가 정말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러면서 주는 거, 그건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돈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다. 보상과 선물과 투자다. 그래서 통장을 3개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했더니 이미 세뱃돈을 적립하는 통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 잘 됐다. 그럼 2개만 더 만들면 되네. 하나는 얘가 공동체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돈. 또 하나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격려금, 즉 투자. 근데 투자금은
공짜는 아니다라는 인식, 이것은 너가 우리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알아듣게끔. 또 하나는 선물이죠. 선물로 주는 돈, 엄마 아빠가 기뻐서 주는 선물로 주는 돈은 세뱃돈하고 유사하죠. 굉장히. 그래서 그 돈은 세뱃돈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용돈 통장이 세 개니까 지금 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세뱃돈 통장을 적금 형식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가용한 돈을 확보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제 최종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한 거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금 통장이 있고 투자금 통장이 있는데 너가 잘하고 있다. 투자금 통장이 있는데 투자금 통장은 장학금 형식으로만 놔두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끌어다 쓰는 돈이다. 빚이다라는 인식을 좀 주자라는 것이죠. 이 돈만큼은 주고 나머지 공동체 기여한 거, 집안일 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보상금하고 엄마 아빠가 그냥 주는 특별 선물을 사실은 세뱃돈 통장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가용하는 돈이 줄어드니까 상황을 봐서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상황을 봐서 그 선물은 용돈 통장으로 그냥 넣어주자. 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선물로 주는 돈이 뭐 용돈 통장으로 가든 또는 투자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용돈 통장으로 가면은 좀 더 사랑을 느끼겠죠. 얘가 좀 더 관대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용돈 통장으로 넣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강의에서 한 적이 없어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서 꼭 찍어서